최근부터 연금제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67세 김한철 씨. 김 씨는 연금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낸 국민연금을 못 뺏어가서 안달이야? 그도 그럴 것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금액이 깎이거나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건보료도 증가시키고 소득세까지 떼간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 사실이 김 씨는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을 받자마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할 건보료가 얼마인지 비교해 보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보험료 계산기 그리고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눌렀습니다. 김 씨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이게 재산으로 잡히고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20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은 집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 때문에 많진 않지만 기초연금 받을 금액이 깎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걸로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깎인다는 사실에 김 씨는 분노했습니다. 노인들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국민연금에 소득세가 붙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오늘 김 씨의 집에 놀러온 김 씨의 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종연금은 세금이 따로 안 붙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노령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라네. 그럼 따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납부하는 건 아니고 세금만큼 빠져서 연금에 반영해 연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것 같아. 국민연금 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런 걸 30년씩이나 내고 있었다니 참. 김 씨의 말대로 국민연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연간 7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다면 따로 세금이 붙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연간 1,0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시에 연에 11만 원의 세금이 붙고 1,500만 원을 받을 시 연에 36만 원, 연간 2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시 연에 63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2천만 원을 받게 된다면 한 달에 대략 5에서 6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연금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뉴스 보니 2054년쯤에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냥 빨리 받을 걸 그랬어. 근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있던데 아닌가요? 나도 그 말 듣고 최대한 늦게 연기연금까지 신청해서 받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조기 수령해도 70 후반에서 80세까지 받는 걸로 생각하면 손해는 아니야. 물론 그 이상 되면 손해긴 하지만 큰 손해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이상 살게 될지 어떻게 장담해. 당장 1년 뒤도 모르는데. 김 씨는 동생에게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을 늦게 신청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일찍 받으면 30% 손해본다는 말만 듣고 결정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나중에 일하지 못하는 몸 상태가 됐을 때를 대비해 국민연금 받는 것을 최대한 늦게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건보료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연금액이 늘면 건보료도 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공부하지 않고 그저 나이 들어 한 달에 더 많은 연금을 받아서 좀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최대한 목돈을 아껴가며 생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물론 아내에게까지 절약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아내에게 몇 년만 지나면 다 보상해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작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끝내 아내와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좋은 식당 한 번 데려가 보지 못한 것이 크게 한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런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김 씨가 일을 시작한 것도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일을 한다고 국민연금을 대체 왜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소득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국민연금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일에서 번 소득이랑 사업소득, 임대소득에 한해서만 국민연금을 깎는다는 사실이야. 할 거면 다 감액하고 안 할 거면 다 그냥 하지 말지. 왜 어떤 건 그냥 봐주고 어떤 건 감액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하면서 일하라더니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한 달에 얼마를 벌면 감액되는 거예요? 보니까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298만 9천 원이네. 저 아는 사람은 지금도 일하고 임대소득까지 합치면 4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깎이는 거예요? 400만 원이면 기준인 298만 9천 원보다 100만 원 이상 초과액이기 때문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이 깎일 수 있겠네. 이분이 국민연금으로는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10만 원 정도 깎인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국민연금으로는 90만 원만 받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까 내가 국민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했잖아. 만약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둘이 합쳐서 또 세금을 내야 돼. 종합과세도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 만약 한 달에 400만 원에다 국민연금 100만 원 더하면 1년에 6천만 원이니까 세율은 24% 적용되겠네. 그러면 국민연금에 또 24%의 세율이 붙을 수도 있는 거지. 지방세 2.4%는 뺀 거야. 지방세까지 더하면 총 26.4%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물론 공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관련 센터나 세무사한테 문의해보는 게 좋아. 이게 끝이면 다행이지. 건보료는 아직 계산 안 한 거잖아요? 맞아.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받으면 여기에서 절반인 50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50만 원에서 7.09%를 곱해주면 돼. 50만 원에서 7.09% 곱하면 얼마지? 김 씨의 동생은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3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거기다 크진 않지만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적용돼서 조금 더 올라. 그분의 정확한 재산은 모르겠지만 재산과 소득에서 나오는 건보료에다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추가된 건보료까지 내야 하게 되는 거지. 박서방은 지금 어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 초과하면 부부가 동반으로 피부양자 탈락할 수 있다면서요? 맞아.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연간 소득 2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28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에서 박탈당했는데 이 중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40%나 돼. 진짜 무슨 생각으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그렇게 낮춘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어. 그래서 계산할 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잘 따져봐야 해. 잘못 계산하면 생각보다 연금이 부족하게 느껴질 테니까.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 알지? 이건 국민연금 가입 내역 안내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만약 만 27세인 누군가가 월에 9만 원씩 국민연금을 내서 2019년부터 2051년까지 총 33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치로는 총 3,5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건데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납부 보험료 총액이 7,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보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그것도 메모해 놓을게요. 근데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다 빼갈 거면 진짜 왜 열심히 낸 건지 모르겠네.
제 지인 중 한 명은 그냥 기초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놀고 먹는데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 국민연금 평생 내도 64만 원, 공짜 기초연금도 64만 원. 이게 현실인데 당연히 국민연금 성실히 낸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요새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잖아. 이게 만약 이뤄지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게 됐을 때 64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건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된 금액이고 요새 또 부부감액은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잖아. 이게 만약 폐지되면 이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반면 국민연금 깎일 거 다 깎이면 정말 기초연금보다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기초연금은 건보료와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잖아요. 평생을 일한 사람들은 기초연금도 못 받고 받는 국민연금에서 건강보험료까지 가져가고 소득세까지 낸다면 누가 열심히 일할까 싶네요. 요새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그러면서 김 씨는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팁을 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건보료를 아끼려면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갑자기 딱 한 번 들어온 수입이 지속되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한 번에 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촉증명서는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관합한 건강보험료와 여기에 붙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나저나 저희도 그냥 조기 수령할까 봐요. 실제 건강수명은 70세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 60세에 빨리 받아서 늙기 전까지 재미나게 쓰는 것도 좋지. 나중 되면 돈 쓰기도 힘들어. 언제 저 세상 갈지도 모르고 연금 몇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 김 씨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의 금액에 집착하게 된 것은 늙으면 받을 것이 국민연금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그냥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주택연금 신청하라 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 죽기 전에 하나는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대신 미리 증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김 씨는 당장 일을 조금씩 했지만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동생이 떠나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김 씨는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평범한 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은 사회초년생이 되자마자 결혼할 사람이라며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으니 집만 하나 해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김 씨는 자식이 혼자 집도 사고 돈도 모으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 아내와의 상의 끝에 집을 사는데 많은 돈을 보태줬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혹시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돈을 다시 자기에게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집값이 크게 떨어져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집이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졌는지 갑자기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건 미래가 없어요. 누구 밑에서 일하기도 싫고요. 물론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분명 좋아질 거예요. 아버지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아들은 대출을 받고 삼겹살 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웠는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첫 해는 거의 본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에 당장 생활비가 없는 것을 안 김 씨는 먼저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이 힘든 것만 보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이 넘어가면서 의료비가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두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말년에 너무 없이 살고 싶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최대한 미뤄 넉넉한 금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김 씨의 동생은 넉넉하게 보내고 싶다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다 해주면 어떡하냐고 김 씨를 나무랐습니다. 막상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한 번은 김 씨가 원래 주던 날에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까지는 꼭 보내주세요.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김 씨에게 받는 생활비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아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상해 후 아들에게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더 이상의 생활비는 주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당장 장사도 안 되는데. 장사 잘 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우리 병원비 낼 돈도 이제 없다. 장사가 안 되면 얼른 접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어때? 차라리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돈 없으면 원룸에서 다시 시작할 줄도 알아야지. 힘들게 고생하는 건 싫은 거야. 김 씨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 벌인 일은 자기가 수습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부모님에게 삐져서 연락도 오지 않았지만 장사를 그만두고 다시 회사를 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딱 5년만 아껴 살고 이후에 좀 여유 있게 살자. 김 씨는 자신의 생각을 아내에게 설득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렇게 나중에 여행을 갈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체력이 좋을 때 아내와 인생을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김 씨도 이제는 아내가 없으니 연금을 받아도 막상 쓸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좋았지만 혼자서 무언가를 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쓰기로 한 것들을 혼자 쓰기가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 아끼는 걸 최고라 생각하고 항상 나중 일을 걱정한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한 부분과 마지막에 주택연금을 포기한 것은 조금 아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 수령 시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조기 수령이 좋다, 연기연금이 좋다는 것은 없지만 만약 아프기 전에 혼자 혹은 배우자와 많이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조기 수령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등의 노후 준비와 관련한 정보들을 여러분은 잘 알아보고 계신가요? 김 씨처럼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면 건보료를 갑자기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고, 해촉 증명서라는 것을 모르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하게 부담된 건보료를 이유도 없이 계속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금을 포함하여 노후를 잘 준비해 나가고 계신가요? 노후를 잘 준비하라는 말은 이젠 조금 식상한 말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나의 노후 준비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에는 연금 등의 소득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거처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노후를 위해 알면 좋은 지혜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들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친화력보다 고동력을 키워라.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후반 인생이 길어지면서 혼자 보내야 할 시간 역시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경제적인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홀로 보내는 시간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즐기는 능력이다. 나는 가끔 후배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50대가 되면 혼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습관을 키우라는 반농담조의 조언을 하곤 한다. 세월의 두께가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밥 먹기를 꺼리는 것 같다. 혼자 식사를 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심지어 왕따라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왠지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 대학 시절 다니던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의 전후 맥락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오로지 한 문장만 생각난다. 바로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말이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나는 고독력을 단순히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과 달리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힘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독력을 키우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고독력을 키우면 충분한 자기 성찰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주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데 유리하다.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만 생각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역시 고독력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고독력이 있다면 자신의 여건에 맞춰 생활할 수 있기에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자신의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꿋꿋하게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한다. 고독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입구 관리보다 출구 관리에 힘써라. 젊은 세대야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하면 된다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들은 어떻게 후반 인생을 준비해야 할까?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면 준비는커녕 어느덧 나이를 먹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올해 제 나이가 60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자식들 키우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돈을 잘 굴려서 퇴직 후 30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재테크의 고수라 해도 5천만 원으로 수십 년 동안 쓸 생활비를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나마 이런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러한 형편인데도 금융기관에서는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 최소한 7억 원은 필요하다는 식의 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이를 인용해 보도하곤 한다. 물론 그만큼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뜻이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두도 나지 않을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기간에 돈을 불리려는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 한때 서점가에는 재산 몇 배로 불리기나 10억 만들기 등등 재테크 광풍이 불기도 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에서 4년 동안 특파원으로 일하다 귀국한 일본의 언론인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즉 입구 관리에는 참으로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벌어놓은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그 환경에 맞추어 살 것인지, 그리고 부자가 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 것인지, 즉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한 듯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른다.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볼 때 그의 말이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 설계 전문가로 일해온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돈은 어떻게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벌이가 없는 정년 후일수록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조금만 절약하면 현역 때와 별다른 차이 없이 살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늘리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신의 형편을 생각지 못하고 남들 눈을 신경 쓰다 무리한 길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노후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산 설계, 지출부터 줄여라. 퇴직 후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자영업에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이들도 평소 출구 관리에 대해 배우지 못한 우리네 현실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은 25가구당 하나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라고 한다. 경쟁이 치열한 줄 알면서도 너도 나도 치킨집이나 커피숍, 음식점에 뛰어드는 이유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돈 때문이다. 후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돈이다.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지출 금액은 자신의 의지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 금리나 주가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다. 수입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무작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가계 지출을 줄이는 것뿐이다. 절약이라는 전략은 중요한 투자법이기도 하다. 절약하지 않는 것은 가장 투자 효율이 높은 투자 상품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써야 하는 일인데 9천 원으로 해결했다면 그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10%의 수익률을 달성한 셈이다. 리스크 없이 이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금리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지 않은가. 절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산운용 방법이다. 가령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부부가 대출금도 갚지 못했는데 큰 평수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대형 아파트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비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 아파트 가격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203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한 비율이 68%로 늘어날 거라는 통계 역시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도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골프 회원권,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금융자산 등은 매각해서 반드시 부채를 정리하는 데 써야 한다. 후반 인생의 자산 관리는 가계의 구조조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셋째, 체면을 버리는 것은 최고의 경쟁력이다. 가장 중요한 삶의 경쟁력 중 하나가 오래 일하는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오래 일하면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돈을 벌어 노후 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을 보면 오래 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조건이나 나이가 아니라 체면인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일수록 사정은 더욱 만만치 않다. 대기업의 고위직으로 일하다 돌아가신 분의 자제와 대화를 하다 보니 퇴직 후 고인이 심정적으로 가장 불편해했던 것은 자동차와 운전기사가 사라진 것이었다고 한다. 알게 모르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처럼 사람은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체면을 중요시하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30에서 40년을 살아야 하는 시기에는 체면을 어떻게 잘 버리는지가 개인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하려면 좋은 일은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다. 허드렛 일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린다면 눈높이를 낮춘다는 말로 바꾸어 보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언제나 중심에 서서 일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자신이 메인이 되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눈높이를 낮추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다행스럽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은퇴와 투자라는 잡지에서 남이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71세의 전직 교장 선생님을 소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남이섬에는 하루 1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드나드는데 이들이 버린 쓰레기를 4명의 미화원이 치운다고 한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월 100만 원 정도를 받는 데다 교장에 비해 대접을 덜 받는 직업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느끼는 자부심은 예전과 똑같다고 했다. 그 전직 교장 선생님은 일하는 즐거움과 환경을 가꾸는 보람을 안고 일터로 향하는 자신을 행복한 미화원이라고 소개했다. 그 밖에 지하철 택배 일을 하는 전직 무역회사 사장과 리서치 회사의 전문 조사요원으로 일하는 전직 대기업 간부 등 체면을 버리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후에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똑같은 노후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일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 소일거리라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덜 불안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이 욕심을 내거나 겁을 내기 마련이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며 현명하게 수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평생 현역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은행에 2억 원의 정기예금을 넣어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한다. 정기예금 2억 원을 모은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인가?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이 2억 원의 정기예금과 같은 효과임을 감안한다면 평생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체면을 버리고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다. 넷째, 집에 대한 생각, 이제는 바꿔라. 주택의 규모를 줄여라. 고령사회를 일찍 경험한 일본에서는 노부부만 살거나 배우자가 사별에 혼자 살 경우 18에서 20평쯤 되는 작은 집을 고른다고 한다. 입지적으로는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를 가까운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입지는 병원이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들을 독립시킨 부부가 큰 평수의 집을 고집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심지어 자녀가 결혼하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큰 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년에 몇 번 와서 머물다 갈지도 모르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꼭 넓은 집에 사는 게 옳은 것일까?
게다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때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적었을지 몰라도 퇴직 후에는 이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집에 관한 모든 문제는 가격적 측면을 떠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 왕성하게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절에야 주택은 보금자리인 동시에 좋은 투자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집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병원이나 쇼핑시설은 가까운지, 노부부가 살기에 적합한 크기인지, 이웃은 어떤 사람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라. 은퇴 전에 살던 집을 줄여 작은 집으로 옮긴다 해도 늘어난 후반 인생을 감안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가진 것이라곤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이라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때 가능한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외국에서 은퇴자를 위해 실시되는 영모기지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섯째, 지금 당신의 모습이 노후를 만든다.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자연히 언젠가는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후라고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를 무조건 어둠의 그림자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심지어 오래 살게 된 덕분에 마지못해 살아야 하는 시간처럼 짐스럽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노후를 사회의 뒤편으로 물러나 가만히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쯤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활기찬 시간이 노후이자 노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네 인생이 그렇듯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식들 키우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마당에 미리미리 노후를 챙기기가 어디 만만한 일이던가. 하지만 그럴수록 젊은 시절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노후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생각지 말고 인생 설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된 테마로 인정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리 바쁘고 여유가 없어도 노후를 대비하는 시간을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초나 월말 그 외의 날짜 하루를 정해서 내가 꿈꾸는 노후에 대해서 적어보고 내가 지금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